오래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지하실 괴담으로 불리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교통이 불편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예담 때문에 오히려 공포 애호가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고등학생인 민재가 여름 방학 동안 마을에 있는 그의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특히 지하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지하실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50년 전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신비한 사고로 지하실에서 사망했으며 이후로 지하실은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던 민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지하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도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히 열고 먼지가 자욱한 나무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등 뒤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민재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습기가 그의 피부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닿았을 때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박스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깜빡이며 빛나는 손전등을 비추자 반사되는 빛에 거울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민재는 거울 쪽으로 다가가며 호기심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거울에 닿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민재의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마치 누가 그의 손을 통해 차가운 얼음을 집어넣은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에 붉은 눈을 가진 형체가 비친 것입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손을 거울에서 뗐지만 거울 속의 형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거울 속의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었고 그 모습은 과거 한때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사진과 흡사했습니다. 공포에 찔린 민재는 뒤를 돌아 문으로 향하려 했지만 문도 보이지 않았고 온통 어둠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손전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보려 했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오고 있었고 그는 불안과 공포 속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도 날 찾으러 왔구나. 비현실적으로 맑고 은은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그 목소리가 거울 속 형체와 동일한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그제야 주변의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여전히 음산했지만 거울 속 형체는 이제 형체를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돌린 민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지하실을 빠져나와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낮아 숨 쉴 수 없던 그 순간들이 한순간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곳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보낸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도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지하실의 전설을 이야기했지만 민재는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경험은 그의 기억 속에 평생토록 공포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민재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을 잊지 못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정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정민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어느 날 저녁 정민과 친구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을 등산하기로 했다. 그 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했다. 이유는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호기심 많은 정민과 친구들은 그곳을 꼭 가보자고 했다. 산 정상에 올라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폐가에 도착했다. 외관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고 문은 몫으로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다. 똑똑, 누구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들은 내심 겁이 났지만 모른 척 농담을 하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은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로 꽉 차 있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정민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친구들과 함께 각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소녀의 뒷배경에는 희미하게 무언가가 서 있는 듯 보였다. 친구들은 사진을 보고 장난스럽게 귀신이다 라며 웃었으나 정민은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폐가를 떠나기로 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고 예상치 못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순간 당황한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휴대폰 플래시를 켰지만 이상하게도 플래시도 작동하지 않았다. 공포심에 휩싸인 친구들은 다시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계단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플래시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쿵쿵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그 아래에서 갑자기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 놀란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플래시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정민은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집안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집으로 가져온 그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다. 사진 속 소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뒤에 있던 흐릿한 형체는 더 선명해져 있었다. 며칠 후 정민은 마을 어르신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었다.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소녀는 오래전 이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야.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사진은 폐가에서 어떻게 찾은 거냐? 정민은 왠지 모를 두려움의 사진을 어르신께 드렸다. 그 이후로 정민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에는 여전히 그들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였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정민은 지금도 밤중에 눈을 감으면 그 소녀의 웃음과 그 뒤에 있던 형체가 계속해서 꿈속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민수는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었다. 졸업 연구 때문에 오랜 시간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던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생각에 설렘을 느끼던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낮잠을 자기로 결심했다. 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 민수는 낯선 소리에 잠이 깼다. 벽 너머에서 꾸준히 들려오는 긁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건물 외벽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소리의 반복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누군가 벽을 긁는다는 건 말이 안 됐다. 문득 소리가 멈췄다. 민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어떤 원인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될 무렵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 밖에서 무엇인가 길고 날카로운 것이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역시나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것이겠거니 하며 창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밤새도록 이어진 이상한 소리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잠에 취해 헛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타이르며 하루 일과를 보낸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시간이 되어 그는 지난 밤에 이어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경계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자정이 되자 같은 긁는 소리가 그의 방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서 들렸다.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민수는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이건 이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닐까? 다음 달 민수는 동네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라도 외벽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는지, 다른 집의 벽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의 집 근처 골목 한편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곳의 벽도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것처럼 생채기가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폐가는 몇 년째 비어있는 소문에 따르면 귀신이 산다는 집이었다.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떠돌자 민수는 처음엔 웃어 넘겼으나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와 밤중의 경험들로 인해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문제나 장난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 했다. 정신적으로 나날이 지쳐가던 민수는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점차 이야기는 주변의 다른 초자연적인 사건들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골목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민수와 같은 경험을 했던 누군가가 추천한 이 전문가는 다소 괴팍한 인상이었으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것이었다. 전문가는 기운을 느끼며 그 문제의 벽과 창문을 조사하는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깃들어 있는 과거의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폐가가 되기 전 몇십 년 전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해결책은 그 비극의 원혼을 달래는 것이었다. 민수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문제의 집벽에 평안을 비는 글귀를 붙였다. 놀랍게도 그 후로 긁는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던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던 미스터리를 풀어낸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이후로는 그 일이 마치 악몽처럼 먼 과거의 일로 기억될 뿐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했던 그 집 주변에서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